물질의 상태는 흔히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나눌 수 있죠. 고체 상태인 얼음을 가열하면 액체인 물이 되죠. 그리고 물에 계속 열을 가하면 기체 상태가 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온의 상태가 되면 주변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전자를 이룬 원자는 양이온 상태가 된다고 해요. 이처럼 고온에서 이온과 전자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제4의 물질, 플라즈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약 99%는 플라즈마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죠. 태양은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태양은 표면 온도는 6000K, 중심 온도는 1500만 K로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양은 고체도 액체도 아닌 이온화된 기체 상태인 플라즈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플라즈마 현상은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이 기류에 의해 파열되면서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전하는 상층부로 대부분 이동하고 음전하가 밑에 깔리게 되는데요. 이때 아래에 위치한 음전하는 지상의 음전하인 전자를 밀어낸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상은 양전하를 띤 원자들만 남는 지점이 생기고 이곳에 축적된 전자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플라즈마 상태인 번개인 거죠. 그리고 북부지방의 오로라도 플라즈마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태양에서 방출된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빛을 내는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영화 속에서 플라즈마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영화 스타워즈의 수많은 시리즈에서 공간이 바뀌고 주인공이 바뀌어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바로 광선검인데요. 이 광선검을 보통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확하게는 플라즈마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칼 자루에서부터 일정 크기로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가둬두는 형태인 거죠. 이 플라즈마의 뜨거운 열기는 레이저와 같이 닿으면 어떤 물체든 녹일 수 있어 마치 칼로 베이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또 다른 영화인 백투더 퓨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 여행하는 타임머신을 주제로 한 영화죠. 스포츠카를 타임머신으로 개조해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다시 미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시계탑에 치는 번개를 동력으로 이용하여 타임머신을 운전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번개가 바로 플라즈마인 거죠. 비록 영화처럼 플라즈마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고 가둘 수 있는 장치가 있죠. 바로 핵융합 장치인데요.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1억 도가 어느 정도의 온도인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죠. 예를 들어 철이 녹는 온도는 1500도고요. 열에 가장 강하다는 텅스텐도 3000도에서 4000도면 녹아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어 전기적 성질을 띠는 플라즈마의 특징을 이용하여 강력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워 플라즈마를 가두는 인공 태양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그 장치의 이름이 바로 토카막이라고 해요. 핵융합 안에서 일어나는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의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그 결과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지닌 중성자가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
그 열이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가 터빈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핵융합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주위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수소를 연료로 쓴다는 사실이죠. 지구 표면과 바닷속에 들어있는 수소는 인류가 앞으로 3,00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핵융합은 이제 시작이죠. 플라즈마를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무한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플라즈마는 우리 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죠. 우선 플라즈마가 빛을 내는 성질, 형광등, 네온사인 등 조명용 방전판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형광등을 예로 들어 살펴볼까요? 형광등의 양 끝에는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방출되고 방출된 열전자는 형광등 내에 있는 기체와 충돌해 플라즈마를 형성한다고 해요. 플라즈마 입자들은 형광등 표면에 있는 형광물질과 충돌하여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내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원리라고 해요. 또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공기청정기도 플라즈마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양극과 음극 두 판을 만들고 이 사이에 전압을 가해주어 방전을 일으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곳에서 발생한 전자가 공기 중 입자에 부착되면 입자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하를 띈 먼지 입자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반대 전하가 걸려있는 집진판에 들러붙게 되어 먼지가 제거되는 원리라고 해요. 플라즈마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 참 놀랍죠?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플라즈마는 환경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이슈되고 있는 환경 문제는 미세먼지잖아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는 기술에 플라즈마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럼요. 이 기술은 자동차의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내연의 95% 이상을 필터에 포집해 태우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약 300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지만 실제 도심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의 온도는 이보다 낮아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필요했다고 해요. 미국과 유럽 선진국도 배기가스의 온도를 올리기 위한 버너를 개발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 대형 트럭 외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형 플라즈마 버너를 개발해낸 거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포집하고 이를 플라즈마 버너로 태우는 거죠. 크기도 일반 버너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해 차종에 상관없이 부착할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플라즈마 온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극을 이용한 아크를 이용해서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아크는 전원을 넣음과 동시에 아크가 발생해서 그 아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번개를 치게 만들어서 그 번개에 의해서 온도를 순식간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치보다는 온도를 올리는 효과적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집단적으로 아크를 발생시키는 건 물론 이를 회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보다 빠른 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고 해요. 플라즈마의 활약, 이게 끝이 아니죠. 의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의료용 기기를 멸균하는 기기에 적용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는 비열 처리 의료기기들을 멸균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사용했던 것이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환자나 의료진 모두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멸균기 개발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등장한 것이 플라즈마 멸균기라고 해요. 플라즈마 멸균기는 진공 상태에서 농축된 과산화수소를 기화시키고 플라즈마를 쏘게 된다고 해요. 이때
플라즈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 멸균 제제와 거기에 이제 플라즈마 에너지를 첨가했을 때 OH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 멸균력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이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멸균이 끝나고 난 뒤에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또 이 플라즈마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효율적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멸균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가지게 된 거죠. 이 플라즈마 멸균기는 기존의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기가 15시간에서 16시간 걸렸던 멸균 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단축시켰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죠. 분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기술에 적용되는 플라즈마의 유용성. 정말 인정할 만하네요. 방사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핵폭탄, 기형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인간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 곳곳에서 방사선을 만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알파, 베타, 감마선을 말하죠. 흔히 방사능과 혼동하기 십상인데요. 방사능이란 어떤 물질이 시간당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쉽게 빛을 내고 있는 전구를 예로 들어보면 방사선은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방사능은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인 와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방사선은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죠.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도 있고 인간의 여러 활동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방사선도 있다고 해요.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환경 방사선도 있죠. 땅에서는 0.4 밀리시버트, 공기 중에는 1.3 밀리시버트가 있는데 이를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죠.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환경 방사선 수치는 자연 방사선 수치와 비슷하다고 해요.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중 대략 50에서 300 나노시버트 범위에 있다고 해요. 계절이나 기온 등으로 인해 환경 방사선 양이 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만 비가 오는 날에는 환경 방사선 양이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요. 비가 내리면 기압이 낮아져 대기 중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씻김 현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브라질 남쪽 해안에 접한 과라바리시라는 인구 10만 명의 휴양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해요. 자연 방사선 노출량이 10밀리시버트나 되기 때문이죠. 세계 평균 2밀리시버트에 비해 5배나 많은 셈이죠. 그 이유가 모래에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물질이 많아서라고 해요. 그 모래를 이용한 찜질이 인기 관광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과라바리 주민들에게 특별한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비행기를 탈 때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아요? 유럽 왕복 항공기로 북극 상공을 지날 때 0.1 밀리시버 정도 노출되는데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한 번 하는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인공 방사선에는 뭐가 있을까요? X선, CT 촬영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대표적이죠. 방사선 하면 원자력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핵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연구팀이 실험을 위해 가동한 세계 최초의 원자로에서는 원자폭탄과 저렴한 전기,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죠. 하지만 당시 미국 정부의 실험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고 해요. 적을 일거에 살상할 수 있는 원자폭탄 제조. 핵분열 시험 성공에 고무된 미국 정부는 원자폭탄 개발을 서둘렀죠.
페르미가 고문 자격으로 참여한 맨해튼 프로젝트는 결국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 인류 최대의 살상 무기로 기록되었죠. 이후 미국은 1951년 세계 최초로 원자력 발전을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1956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세계 에너지의 거물로 불리는 시슬러 박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라늄이 석탄의 250만 배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에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56년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1958년부터 연구용 원자력 도입 계획을 추진했다고 해요. 이후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기 발전량의 30%나 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방사선은 기존의 사고나 잘못된 정보로부터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용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방사선을 잘 이해하고 관리에 사용한다면 무조건 기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만은 아니겠죠? 방사선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곳이 바로 의료 분야가 아닐까요? 검진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방사선은 유용하게 활용되죠. 방사선 암 치료는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가 주변으로 증식하는 것을 막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죠. 스티브 잡스가 받은 치료법은 암세포 미사일 방사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방사선을 직접 조이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 링거를 맞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림프종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요오드를 결합시킨 약물을 환자 몸속에 넣어주면 항체가 림프종 암세포를 마치 미사일처럼 찾아가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강력한 힘 외에 또 방사선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통제 불가능한 힘을 가진 헐크와 도심 속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스파이더맨의 공통점에 바로 그 비밀이 있죠. 헐크는 방사선에 노출된 이후로, 스파이더맨은 방사선에 노출된 더미에 물린 후로 돌연변이 히어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건 영화 속의 이야기인데 돌연변이가 현실 속에서도 존재할까요? 1927년 허먼 밀러는 방사선을 쬐는 초파리에서 돌연변이가 유발됨을 보임으로써 증명했는데요. 이후 방사선이 돌연변이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실험들이 착수됐죠. 그 대표적 결과물이 방사선 돌연변이 6종 기술인 거죠. 식물 종자나 묘목에 방사선을 쪼여 돌연변이를 일으킴으로써 우수한 형질을 갖는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꼬마 무궁화라고 해서 가로수용으로 크게 재배되는 일반적인 무궁화와는 다르게 분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품종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방사선 6종 기술을 통한 작물에 혹시나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방사선, X선이나 감마선, 전자빔, 이온빔 등은 투과력이 뛰어난 빛과 같은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쪼일 때만 식물체를 투과해서 세포 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식물체에 방사선이 잔류하는 특성은 없다고 해요. 이러한 방사선 돌연변이 6종 기술은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요 근래 이제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어떤 종자 로열티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대안으로 방사선 6종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은 낙후되어 있는 어떤 농업 경쟁력들,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로열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 품종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각광받는 콜라겐은 해파리에서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여기에도 방사선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바닷가에서 수거해온 해파리를 분쇄한 후에 산인 염기 용액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해파리 속의 콜라겐 성분이 용출이 돼서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산이나 염기 용액에 처리된 해파리를 방사선에 조사하는데 이 방법은 기존 처리법에 비해 4배 이상의 콜라겐을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해요.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콜라겐 추출의 효율성을 높인 거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고가인 의료용 콜라겐을 대체할 수 있게 되겠죠. 더불어 화장품이나 식품 등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해파리가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면은 어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우수한 원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물질을 생산하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방사선을 활용하는 분야가 상상 이상으로 정말 무궁무진하네요.